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전국은 순식간에 대선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재의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박근혜 전 대통령, 향후 행보가 대선 전국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고 또 이른바 친박계가 새 결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등 각계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어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국민이 아닌 자신과 친박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하나 그 뉘앙스 그대로 불복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몇 값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파면된 대통령한테 그 행태 어제 그렇게 뭐 승복도 반성도 사과도 없이 마치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또 한 번 실망했다. 그건 논평의 가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헌재 판결 존중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야당의 혹독한 비판도 좀 얘기를 들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야권의 그런 야당은 아니 이제는 뭐 야당 구분이 없으니까 아마 이 정당들의 이 반응 자체가 아마 다수의 민심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자신의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이 모든 사태가 지금 초래된 데 대해서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그 뭐 모든 결과 안고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 잘못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와 용서를 바라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들에게 이 지금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승복할 것을 주문하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자신의 육성으로 저는 밝혔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했지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이 결국은 뭐 본인은 그냥 일종의 이 애드립으로 이야기한 그런 셈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부분은 자신이 모든 혐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형사재판에서 끝까지 한번 밝혀보겠다는 뜻인데, 저는 뭐 이걸 넘어서 정치적 속내도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 사저 앞에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결집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분들에게도 상당히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또 지지층들에게도 자신을 끝까지 좀 밀어달라는 그러한 하나의 호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간두실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만큼 헌재 결과가 충격적이고 수긍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현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발언이거든요. 발표거든요. 그 점이 아쉬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부분은 불복이라는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복과 사과가 빠져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완전 불복이라기보다는 부분 불복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으로서는 향후에 검찰 수사가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도 진행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안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 공무상 기물 직권남용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비롯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조금 표명한 부분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헌재에서 탄핵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도 있지만 네. 국회에서 의원의 압도적 다수로 본회의 의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 비율이 한 78%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탄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의견도 비슷한 반영이 있었다는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그 사퇴를 한 이후에 그 행보에서 예. 정치 의도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럴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조 의원님 사실 예. 일부 친박계 이른바 이제 강성 의원들이 삼성동 사저에 이제 집결을 하면서 예.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재개를 또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어제 보이신 태도가 앞으로 그런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게 저는 아니었다는 데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어제 그렇게 사실상의 불복 입장을 보이신 것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그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격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체로 그렇게 그 예상을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기각될 가능성을 부쩍 보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걸 아직 마음을 못 내려놓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할 경우는 더 많을 것도 없고 재야 정치를 할 경우는 많을 것도 없고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인생이 긴데 어쨌든 대통령을 4년이나 하신 분으로서 국민과 같이 가려면은 국민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같아야 되거든요. 괴리돼 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사시고 밖에서 국민과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그 현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승복하거나 시인하는 게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또 이해하는 지금 측면도 있을 화면으로 수가 나오는데요. 있는데 지금 예. 이제 삼성동 사저 라인업, 총괄, 정무, 법률, 수행, 언론 이렇게 좀 지금 현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좀 하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부분은. 예, 저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뭐 현직 그 배치된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이 포진시켜 가지고 진영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정치 민심,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심하고 같이 안 가면 대통령만 국민들로부터 쏘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분들도 결국 대통령이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적 입지를 없애 가지고 정치적으로 순장하게 만드는 저분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분도 있고 더 큰 정치를 할 분도 계신데 같이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을 겪은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셔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안 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 이런 잘못이 있었다. 국민께 죄송하고 네. 조사는 제대로 받고 다만 이후 남은 임기라도 나는 헌법과 법률 하겠다? 지켜가면서 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검찰 수사 법원 그 재판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라도 차라리 승복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조금 더 완화되고 법원도 좀 더 온정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판단하는 네. 그런 예, 과정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아쉽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장 임명진 비대위원장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언행에 무거운 마음을 담아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도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이제 친박계 의원들을 좀 견제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낸 건데 이른바 좀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 의원들의 어떤 분화, 자유한국당의 분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그런 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못을 박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그 강경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법치주의가 죽었다, 뭐 마녀 사냥이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 친박 지지 모임에 가서 또 앞서 이 마이크를 잡고 상당히 또 강한 발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제 또 삼성동 사저에서 모여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보여주신 그림처럼 뭔가 새로운 하나의 정치적인 모임을 그러니까 만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 92%의 국민이 승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정당이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강성 친박계로 일컬어지시는 분들이 다시 당의 전면으로 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명진 목사가 또 들어오자마자 당원권 정지를 지금 서청원 전 대표라든지 최경환 의원에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분들이 다시 질제 돌아왔을 때는 지금 탄핵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남아 계신 중립파 의원들이 결국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보면 와해될 수 있는. 완전히 와해될 수 있다. 그런 위기 의식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연인이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 의원님, 현 교수님, 사실 이제 검찰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준비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특검은 제가 볼 때 국민이 요구했던 수준에 거의 부응했다고 봅니다. 더러는 더 알차게 내용을 채웠다고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지난번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그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그때 당시에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권에 대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여론,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일대 마음에 그 굳은 의지가 필요해졌고 또 상황상 네.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편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당연히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 그 특검에서 넘겨받은 그 혐의까지 포함해서 관련자, 연루자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번 검찰 특수본이 마무리 지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예. 뭐 들어는 뭐 한 13가지에 대해서 전부 손을 봐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예. 할 것이고 상당 부분을 높은 수준의 기소를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즉시 지금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요,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이나 여러 선거에서 검찰이 선거 전국,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축제가 되어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위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라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검찰 전국이 이어졌어요. 검찰의 선거 국면 주도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예. 이번에도 그다지 신경 쓸 걸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미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소환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그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미 검토에 들어간 걸로 봐서 그 사저에 옮겨간 이후에 어느 정도 심적 주변 환경 정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이달 말이 지나가면 이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검찰은 그 지금 두 가지를 크게 지금 우려하는데 좀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거, 그래서 안팎으로 그냥 샌드위치가 돼버리는 그렇겠죠. 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방 먹어서 특검으로 갔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대선 과정이나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검찰개혁, 대대적인 검찰개혁,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수처 설치부터 해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지고 검찰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 그 두 가지를 가장 우려할 텐데 그걸 이 대선 기간 중에 잘 넘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 수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사를 갖다 부실하게 한다면은 바로 이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예. 그렇다고 또 이걸 갖다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대선 이후로 넘겨도 또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본격적인 대선 시작하기 전에 이 수사를 매듭 짓는 것이 가장 이제 좋고 네. 두 번째는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도 한번 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으시고 네. 특검 수사도 또 안 받으시고 대면 조사 거부하시고 압수수색도 거부하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본격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매듭 지어야 된다고 만약에 그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소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소환 거부를 출석하지 하거나. 않고 거부해서 시간을 자꾸 잡아먹어서 본격 대선으로 그냥 말려 들어갈 가능성을 대비하면 빨리 시작해가지고 소환도 몇 분 빨리 하고 안 되면 이제 불응하면 강제 수사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빨리 할 가능성이 많고 또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대통령께서 막 승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온정적인 여론이 되면은 수사 강도가 좀 약화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복하고 여론이 더 이제 그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도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이 또 한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해 대하는 부분인데 차 교수님 보실 때는 사실 이제 검찰의 대면 조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검찰이 사실 뭐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이제 대면 수사를 위한 그러니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앞서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 부분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구속된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기소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모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분들만 따로 지금 이제 재판을 벌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 좀 어불성설인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저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하고 한번 전면전을 하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젠 더 이상 이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 자신들이 추락된 명예를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물러설 수 아마 없다. 결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지금 뭐 빠르면 뭐 출국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용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지금 흘리는 이유는 나를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아마 터인데. 수사 전에는 그 부분을 아마 그렇게 단정짓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대면 수사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면 수사를 소환을 해서 검찰청으로 나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나오고 불응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995년도에 이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그 소환영장을 발부했을 때 꼴목 성명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시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집 앞의 이 골목을 한 달 동안 벌써 집회 허가를 내놨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밟아서 나가려고 할 때 그럼 박근혜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95년도와 같은 그런 또 사태가 되도록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설마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저는 이번에는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조사받고 진위를 가리는 것이 그건 맞다고 이번에는 설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요 검찰이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도 많고 구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는 대전제 원칙에는 뭐 저도 뭐 당연히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이제 갓 파면된 이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가만히 있을 걸로 보는데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이제 저는 뭐 진행한다고 보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그 자택 방문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소환의 방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조사하는 횟수도 저는 1회 아주 많으면은 2회. 이후에 한 번 더 모아서 2번을 넘을 걸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소명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그에 예. 따른 검찰이 추궁할 부분을 추궁을 해서 정리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늘 그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나 향후 진행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할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탄핵 때까지는 철저하게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접근을 안 하셨어요. 정치적 접근이라는 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인 게 예. 친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교두보를 만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해서 대구 경북 그리고 보수청 예,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집중적인 메시지. 소수지만 지지층을 격집을 해두려는 그런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요. 그 친박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대선에서 후보를 내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질 않거든요. 언젠가는 차기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에서 실패할 네. 가능성이 높고 반전의 기회가 있고 본인들이 제2 발판이 될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게 재기를 노릴 것이다. 그런 보시는데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검찰은 기본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좀 전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선례는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수사받고 네. 나서 구속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운명을 예, 이제 달리 사과하셨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또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우를 또 전혀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 검찰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여론의 향배일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후에 박 전 대통령께서 보이시는 태도가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이미 검찰 수사, 그 특검 조사, 또 압수수색 이게 다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많지 않은 본격 대선 들어가기 전까지 많지 않은 시간까지 감안해서 검찰이 수사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걸로 봅니다. 사실 이제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배수 지진을 치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완연하게 접어들었습니다. 차 교수님, 어제 우리 연합뉴스와 KBS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선두권이긴 해요. 그런데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가 소폭 상승하고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을 봤더니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탄핵 폭풍, 어떤 민심이 작용한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일종의 이제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대한 아마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반영이 돼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좋게 놓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탄핵 이후에 지금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단순 지지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후보의 적합도 부분에서 그렇죠. 누가 나왔냐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박빙의 지금 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사실은 그 중도와 이 통합의 행보를 보였던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중도 내지는 합리적 보수층들에게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간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물론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대연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예. 한 발짝 내딛던 것이 선한 의지 발언으로 인해서 이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으로 갔었는데 오늘 이것이 예. 다시 반등으로 지금 갈수 돌아섰다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지금 이제 다수의 국민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과연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시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정권 교체이냐를 이제 고민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요, 그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적합도가 높게 나온 부분은 기대치를 반영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지지도도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높을 뿐더러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해서 투표하겠다는 조사를 하면은 지금 몇 곳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50%를 훨씬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민주당의 성향적인 여러 분석이 나온 부분이나 지금의 예. 상황 흐름으로 볼 때에 뭐 그런 부분에서 큰 변동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나중에 2차 본선에 갔을 경우에는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쉽게 예측을 한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 대 안희정 지사로 제가 하는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컷오프가 탈락하는 되면.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 지지층은요 안희정 훨씬 지사 더 치고. 강성들이고 더 민주당 골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유리한 국면이 더 플러스되는,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흐름으로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투표를 하면은 그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될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판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차가 4월 3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있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도 벌써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동층 가운데서 그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부동층 가운데서 한 10% 가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표들이 어디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탄핵될까 말까,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되는 걸 보고서는 역시 야당 측의 민주당과 이쪽 층의 그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지로 이제 가고 있는 갔는데, 구체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안희정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좀 전에 그 말씀 있었던 대로 민주당 안에서의 경선 구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한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만들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민주당 지지 않는 층들도 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다수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 비슷한 지지율은 사실은 만약에 두 사람이 경선이 아니라 둘 다 본선에 나온다고 하면은 투표를 한다면? 본선 투표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본선에 두 사람이 나오면은 여야 지지층이 다 공이 투표를 하면은 비슷하게 나오고, 이 이후에 판의 변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청산, 뭐 교체 이런 쪽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의 안정을 생각하고 통합을 생각하는 쪽으로 더 흘러가게 되면은 안 지사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예.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벌어지는 경선에서는 3대1로 지금 여전히 불리하다는 그 점 때문에 오늘 투표를 한다면은 뭐 결선 투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판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급속하게 네. 근본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까지 갈 수도 있고, 결선에서 어떤 뭐 급속한 노무현 바람 같은 그런 네. 예상치 않은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변수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과연 실책을 얼마만큼,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냐가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주변에서의 여러 실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된 발언이기 때문에 예. 책임지고 물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사람들은 예.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민주당 사람들 말을 좀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힐난을 했는데, 차 교수님,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 뭐 표창원, 전인범, 정세현, 양양자 뭐 이런 분들
사실 구설수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손혜원 의원도 사실 뭐 이번에 또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뭐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 홍보부부장장. 예, 그렇죠. 캠프의 홍보부부장을 물러났는데 그 앞서도 지금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노동자들에 대한 또 아주 그 폄하 발언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또 그 성희롱 전시 뭐 이런 부분들에 휘말렸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가 상당히 대세론을 타면서 상당히 자만하고 오만하고 은 것처럼 비친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 다 됐다, 뭐 그런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도 본인이 사실 뭐 본인은 아니지만 흔쾌히 자신이 지금 이제 그 부부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당사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또 이 구설수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팽목항에 가서 그 팽목항 희생된 어린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를 넘어서 고맙다는 표를 쓴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이 왜 고마우냐, 그렇게 네. 뭐 시비도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박강원 그 캠프 대변인이 꼭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그 어린애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윤리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시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촛불 민심으로 이어진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언행 자체도 상당히 지금은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뉴욕 타임스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현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문 전 대표의 캠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 캠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적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 구설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판을 흔들 정도까지는 갈 아니지 것 같지는 않겠느냐. 않습니다. 전반적인 인식을 안 좋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할 거예요. 특히 어떤 인식이냐면은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 오만한 부분인데, 근데 정작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사실은 방금 그 뉴욕 타임스 그 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안보 불안감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 논란에 계속 엮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말이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숱하게 노를 해왔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하죠. 네.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상대 국가의 그 대치 개념, 대립 개념으로 가는 어떤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주변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것이 큰 변수로 자꾸 커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김정은에 대해서도 북한의 현실적 통치자가 아니냐, 그리고 대화를 위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서 제가 볼 때는 안보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북한 외교 차원의 굉장히 큰 현안의 문제로 스스로 자꾸 화근이 되는 것을 키워가는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많은 인사들이 좀 몰려들면서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의 행보도 거침이 없습니다. 진보, 보수, 신구 정치인을 망라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데 본인이 레이스에 직접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실까요? 연정에 대해서 좀 좋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연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거는 우리 현실에서 놓고 봤을 적에 그렇게 안고서는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김종인 전 대표, 우리 현실에서는 연정을 하지 않고는 다음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를 얘기했는데, 조 의원님,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는 뭐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이제 후보를 안 내는 방식을 통해서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엮는데 거기도 참여하라, 그런 의미인데, 뭐 후보 내더라도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현재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가져온 이 제왕적 대통령, 이 막강한 권력을 놓고 볼 때, 지금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 누구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권력을 다시 쥐고서 움켜쥐고서 나라를 운영하면은 감당도 안 될 뿐더러 제2의 탄핵 대통령이 또 나오게 돼 있다. 그 국가적으로 그 사람도 불행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한 사람이 움켜쥐고 이렇게 거의 독재하다시피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협치하고 개개인에도 힘도 모으고 정파끼리도 힘을 모아가지고 협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나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쪽 저쪽으로만 안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 자체를 그 틀에 맞게 해서 분권 그리고 이제 연정 이게 가능한 틀로 바꾸고 보자고 이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예. 있는데 이제는 드디어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까지 이제 던지고서 정치 생명까지 버리고 이 일의 성패에 마지막 자기 생명 이제 정치의 승부수를 던지는 본인이 플레이어, 선수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있다고 봅니다. 그 있다고 전까지는 없었는데 예.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가 뭐 그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큰 작업 사실은 말은 제3지대고 빅텐트고 반문연대고 하지만 이게 엮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내가 그냥 메이커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선수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끼리 놓고서 하는 것이 더 응집력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한 사람으로 딱 정리하는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전술적 측면에 고려도 해가지고 이제 일단 시작은 본인도 나도 일단 선수로 뛰어들겠다고 할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적임자가 김종인 전 대표밖에 없다라는 취지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오늘 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겠다. 아마 순교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아마 선수로 뛰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선수는 본인의 의지는 그리 강하다 하더라도 실현화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무소속으로 본선 나가겠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고 거기서 뭔가 일합을 겨뤄서 자신이 그 빅텐트의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여건 자체도 성숙지 못하다는 거죠. 본인은 지금 어느 정당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댓글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이제 경선룰이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바른정당대로 다 합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끝날 때가 다음 달 초입니다. 다음 달 초 끝나자마자 바로 후보 등록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쯤 가면 그때 각 당의 후보들 정해진 사람들하고 일종의 플레이오프를 하자는 거거든요. 이 지금 코리아 시리즈로 비교하자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들 다 모여서 다 한 번 더 경선을 하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그러면 하겠다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시간과 시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다 견해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나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본인이 차라리 그걸 많이 조율할 것 같으면 킹메이커 역할에서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본인이 선수로 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이래 뭐 순수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의심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은 승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도 사실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4월 9일이 공직 사퇴 시한인데 그때까지 경선을 또 두 번 쪼개가지고 그것도 예비 경선을 1차 경선을 거치지도 않고 본 경선에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졌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를 놓칠 수 없다는 측면인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친박 성향까지 포함하는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에서 일정한 흐름을 잡고 난다면 나중에 가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일 불출마한다면 본인의 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충청권 출신의 정운찬 전 총리도 이제 바른정당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바른정당에 가게 되면 일단은 인물군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고 또 국민의 주목도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또 흥행도 크진 않을지 몰라도 흥행이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이번 대선의 변수는 바른정당에서 어느 후보가 경쟁하느냐, 그중에 누가 되느냐.
또 국민의당에서 어느 후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안철수 손학규인데 경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된다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김종인 후보가 뛰어드느냐 이런 것보다도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거쳐가는 과정이고 나머지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체를 엮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 선거 연대를 하고 원샷으로 후보 한 사람 뽑는 그 작업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들의 관심도 이제는 그쪽에 가 있는 거지 여당에서 누가 되고 여당에서 누가 되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 큰 판이 이제부터 움직이는데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선의 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들 전망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